천재의 탄생을 위해서는 그 천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자극이 꾸준히 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지금 임윤찬 피아니스트도 그렇고 손여름 피아니스트도 네네. 그렇고 조성진 피아니스트도 그렇고 콩쿠르에서 되게 많이 우승했잖아요. 네. 이게 젓가락 문화랑 상관이 있을까요?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과한 고고고고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과한 고고고 100메가 온라인 유선 통신 판매 서비스 집에서 쓰는 인터넷을 판매하고 설계해주는 기업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16년간 인터넷만 매년 160만 명이 인터넷 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고 재가입률도 상당히 높아서 단골 손님들만 아는 인터넷 가입 맛집입니다. 서비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금 할인 고수들의 맞춤형 설계. 인터넷 요금제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결합 상품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어렵고 복잡해서 막막한데 이 부분을 백매개가 속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오로지 소비자 시선에 맞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주는 곳입니다. 두 번째, 인터넷 관련 정보를 쉽고 가볍게 피싱 사기, 구제 요청, 인터넷 속도 문제, 결합 상품 등 인터넷 관련 문제를 누구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네트워크 구성도 도와줘서 IT 커뮤니티가 아니냐는 오해까지 받고 있을 정도예요. 홈피와 유튜브 운영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은품은 당일 지급합니다. 인터넷 가입할 때 이것저것 비교해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100메가는 법정 상품 보장은 물론 최저 요금제까지 찾아주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지요. 정말 소비자 시선에 맞춘 기업이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너무 쏙 마음에 든다. 그렇다면 많이 홍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0메가 온라인 유선 통계 판매 서비스. 지금까지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과한 광고고고고고고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 티지미 오늘은 이 선생님은 꼭 모셔야겠다. 제가 제작진에게 강추해서 어렵게 모신 분입니다. 전홍경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선생님 그냥 순수하게 네. 재미를 한번 물어볼게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쌤은 누가 짱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빈치죠. 다빈치. 왜 다빈치는 몇 작품 없었잖아요. 의학도 공부하고 뭐 특허도 내고 뭐 사실 작품은 많지 않잖아요. 완성작이 아직까지 다빈치의 작품이다라고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고 있는 세상의 구원자 예수라는 작품을 합쳐도 19점. 그러니까 다빈치의 작품들은 예술적 환영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최초로 보여주는 경우. 예술적 환영이요? 예, 이 세 사람 중에 다빈치가 제일 연장자거든요. 다빈치가 1452년생이고 미켈란젤로가 1475년생이고 라파엘로가 1480년생입니다. 세 사람은 다 서로를 알고 있었고요. 서로의 예술 세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기도 하고 질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보여준 예술적 환영이 왜 뛰어난가를 최후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밀라노의 산타 그라치아 무슨 식당이 있지 않아요? 네. 수도원의 식당 벽에 있는 그림인데 네. 이 그림이 이제 많이 망가졌어요. 망가진 이유부터 설명드려도 돼요? 그럼요. 예. 망가진 이유부터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벽화라는 것은 프레스코라는 기법으로 그려집니다. 프레스코? 예. 프레스코, 신선하다라는 뜻입니다. 아. 젖어 있는 회벽에 가루인 안료를 물과 섞어서 그림을 그리면 회벽이 마르면서
그림이 벽의 일부가 돼서 딱 달라붙게 됩니다. 예. 프레스코의 보존은 상당히 오래 가요. 그런데 다빈치는 그림을 굉장히 천천히 그리는 화가였기 때문에 그 하루 분량의 회벽의 회칠이 다 마를 때까지 그 벽을 채우지 못하는 일이 너무 잦았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벽을 좀 천천히 마르게 하기 위해서 이 벽에다가 납을 한번 발랐습니다. 납? 아, 몸에 안 좋은데.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유화와 템페라 물감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벽에 그림이 달라붙지 못하고 썩어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이 수도원의 식당 벽이기 때문에 이 너머에는 뭐가 있었나 하면 부엌이 있었어요? 계속 부엌에서 수증기가 나오는 네. 바람에. 그래서 많이 훼손돼 있지만 그래도 이 그림은 우리에게 예술적 환영이 무엇인가를 환영이 무슨 말씀이에요? 환상, 예술적인 환상. 그러니까 그림을 보는 순간 우리가 지금 우리의 현실 세계를 벗어나서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도록 착각을 일으켜요. 쌤, 솔직히 이렇게 환상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마 납득을 하실 겁니다. 일단 이렇게 긴 식탁에 13명을 모두 앉혔습니다. 이것은 사실 연극적인 구도입니다. 등을 돌리고 있거나 옆을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이렇게 긴 식탁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모두 정면을 보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사람의 표정을 보는 이가 다 잘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빈치는 밀라노 궁정의 연극 연출가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적인 효과를 강조한 겁니다. 그림은 어떤 장면을 담고 있냐면 예수가 지금 막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지금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이 예수의 선언은 마치 연못에 물을 던지면 그냥 똑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돌을 12명을 각각 3명으로씩 4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렇네요. 여기 맨 끝에 그룹은 놀라는 그룹입니다. 네. 모두들 벌떡 일어나서 표정과 손짓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많은 리액션 표정을 봐.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3명은 핵심 그룹입니다. 여기 가장 밑에 그려진 인물이 유다죠. 유다는 지금 너무 놀라서 바닥을 이렇게 짚다가 소금 그릇을 쓰러뜨리고 있어요. 여기 손을 칼처럼 하고 있는 인물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지금 그림의 훼손 상태가 원체 심해서 손을 칼처럼 펼치고 있는 인물은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분노한 얼굴이죠. 베드로는 예수가 체포될 당시에 칼을 꺼내서 로마 병사의 귀를 자릅니다. 그 제스처를 지금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요한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고요하게 슬픔에 잠긴 얼굴입니다. 이 얼굴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다라는 것이 다빈치 코드의 이야기인데 댄 브라운이 쓴 재미있는 가정이긴 하지만 개연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빈치는 남자의 얼굴도 여자처럼 그리기를 좋아했어요. 중성적으로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룹은? 세 번째 그룹은 질문하는 그룹입니다. 누구요? 네, 이 그룹은 모두 지금 예수에게 얼굴과 손을 가까이 대면서 선생님 그가 누구입니까? 선생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제자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늘로 치켜 세우고 있는데 이 제자가 도마입니다. 의심하는 도마. 나중에 예수가 부활했을 때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의 옆구리 상처에 손가락을 찔러 넣어보고서야 예수의 부활을 인정했다라는 일화가 있거든요. 이 손가락은 나중에 도마가 예수의 상처에 손가락을 찔러 넣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네 번째 그룹은 의논하는 그룹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거지? 글쎄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마테라는 푸른 옷을 입은 제자가 손을 이렇게 이쪽으로 한쪽으로 뻗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예수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넘어 유다를 가리키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 마테는 그 문제의 인물로 이미 유다를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표정과 손 제스처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세계에서 가장 손을 잘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파문 속에서 예수만 혼자 고요히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다빈치는 예수를 다른 등장인물들보다 약간 크게 그렸어요. 110% 정도 크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항상 예수 같은 성인의 머리 뒤에는 후광이 있었는데 후광이 있으면 그림이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후광 대신에 창을 배치해서 창에서 들어오는 빛이 후광을 대신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는 손을 어디로 뻗고 있나 하면 각각 빵과 포도주로 뻗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찬식, 이 최후의 만찬의 핵심인 빵을 뜯어서 나누어 주면서 받아라 이것은 나의 몸이다.
받아라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찬식으로 지금 막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림에서 지금 보시면 원근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소실점은 예수의 이마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 수도원의 벽에 그려져 있는데 이 벽에 한 면을 다 차지하고 그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앞에는 수도사들이 밥을 먹고 있는 식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공간이 쑥 들어간 느낌을 주는 공간에 그림이 그려짐으로써 수도사들은 자신이 지금 예수와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라는 순간적인 착각에 빠졌을 겁니다. 예수와 12제자의 만찬의 순간은 아무도 못 보지 않았습니까? 그 보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가 보게 하고 그 세계가 마치 지금 내가 처한 세계 같은 순간적인 착각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예술적 환영의 세계에 들어가게 만든 최초의 화가가 다빈치입니다. 근데 그게 왜 대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했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최후의 만찬 이거 많잖아요, 그림이. 다빈치 전에도 많았잖아요. 네. 근데 왜 다빈치를 이렇게 제어를 잠깐 주시면 지금까지 다빈치 이전에 그려졌던 최후의 만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확 비교가 되겠구나. 영어? 영어 편하세요? 예, 대부분 그림은 영어로 더 잘 저도 혹시 그게 편한데 혹시 선생님이 좀 검색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딱 봐도 이것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야기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그 장면이 지금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순간적인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림입니다. 미술 참 어렵다. 다빈치의 그림이 우리의 눈에 그렇게 대단치 않게 보이는 이유는 그 후에 그려진 많은 그림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1400년대 후반 밀라노에 산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우와 막 이랬겠네. 예, 자기의 것으로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예술적 환영이 그림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준 화가가 다빈치라는 것이죠. 처음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벽을 넘는다라는 게 참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음악 얘기 잠깐만, 음악을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미술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선생님, 뭐 르네상스 이후로 인상파니, 야수파니, 뭐 추상파니, 입체파, 입체파니, 표현주의, 예, 추상 표현주의. 예, 뭐 양의파니, 뭐 서방파니 막 이런 여러 가지 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음악을 한번 쭉 한번 이렇게 음악은 굉장히 간단해요. 바로크의 바흐, 핸델, 뭐 비발디, 퍼셀 이런 이름들이 있고. 그 세제 이름 아니에요? 퍼셀? 아닌 것 같은데요. 퍼셀 있지 않냐? 퍼실이구나, 퍼실. 파헬벨, 캐논을 쓴 파헬벨 너무 화가들이 유명하지. 모두 바로크에 있고, 고전파에 뭐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이 있고, 낭만과 고전 사이에 슈베르트와 베토벤이 있고, 낭만의 쇼팽, 슈만, 리스트, 베를리오즈 그런 음악가들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인상주의로 드뷔시, 라벨이 있고, 그 후에 이제 현대 음악이 있는 겁니다. 그럼 고전 음악은 바로크 음악이에요? 그럼 로코코 음악은 왜 없어요? 이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을 보통 클래시컬 뮤직이라고 해서 고전 음악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로코코 음악이 왜 없나 하면, 로코코라는 양식은 루이 15세와 퐁파드루 후작 부인의 그 살롱에서 나온 실내 장식에서 시작된 예술 사조이기 때문에. 예, 건축 양식이죠. 예, 그러니까 건축과 장식에서 먼저 시작됐고, 미술이 그 한 부분으로서 존재했고요. 이 로코코라는 양식은 프랑스와 남부 독일 제한적으로만 유행한 사조이고,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계몽주의라는 좀 더 강력한 유파가 있었기 때문에 로코코는 쉽게 말하면 루이 15세 시절에 프랑스에서만 유행했던 지역적인 사조입니다. 그러면 바로크 음악이라는 건 뭐예요, 선생님? 이런 근원적인 설명을 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왜 바로크 음악이라고 붙였어? 바로크라는 뜻은 바로크가 무슨 뜻이에요?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의 포르투갈어입니다. 진짜요? 예. 이것도 다시 뭐랑 연결이 되냐면 종교개혁과 연결이 되는. 또 돌아가요? 네. 종교개혁은 1517년에 마르틴 루터의 그 비텐베르크 성문의 95개조의 의견서에서 시작해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이 종교개혁을 이유로 30년 전쟁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끝난 것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입니다. 예.
우리가 르네상스를 전성기 르네상스, 하이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르네상스를 보통 1500년에서 1520년 또는 1530년까지로 잡는데 네. 이 르네상스라는 예술사조는 인간의 아름다움, 고대 로마, 고대 그리스의 조각들이 구현했던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을 조화, 균형, 비례로 보여주는 사조인데 어떤 안온한 아름다움을 안온, 평화로운이라고 붙이겠습니다. 평화로운 아름다움을 종교 개혁의 와중에 1527년에 신성 로마 제국군이 로마를 약탈해서 거의 5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은 결국 유혈 사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 전성기 르네상스의 조화, 균형, 비례 같은 개념들이 다 쓸려가게 되고 좀 더 역동적이면서 영화처럼 계속 이어지는 깊이가 있는 바로크 미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크 미술과 거의 엇비슷한 시기에 이제 바흐 같은 작곡가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음악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더 인간의 감정을 깊이 담은 음악이다라고 해서 바로크 음악이라고 바흐와 핸델의 음악을 부르는 것이죠. 그 전의 음악들은 르네상스 음악들은 거의 대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종교 음악이요. 네. 물론 바흐의 음악도 많은 경우가 종교 음악이긴 하나 어떤 인간의 감정과 이성과 개인의 감정을 보여주는 음악은 확실히 이 바흐와 핸델의 바로크 음악입니다. 제가 바로크 미술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예. 네, 다시 저에게 주시죠. 네. 아무래도 저도 영어가 편하긴 한데. 이게 유명한 대표적인 바로크 어떤 그림인데 루벤스가 1609년에서 11년 사이에 그린 그림인데 구약성서 사사기를 보면 이제 너무나도 힘이 센 삼손이라는 족장이 있었고 결국 블레셋인들이 삼손의 힘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델릴라라는 미녀를 그에게 보내죠. 델릴라에게 결국 삼손이 자기가 머리를 한 번도 자른 적이 없고 그 머리가 힘의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델릴라는 그 이야기를 블레셋인들에게 전하고 은 100냥을 받거든요. 그래서 삼손이 잠들었을 때 델릴라가 그의 머리를 자르고 그 블레셋인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눈에 못을 박아서 노예로 만드는데 나중에 머리가 다시 기르면서 노인이 된 삼손은 힘을 되찾게 돼서 다곤이라는 신을 그 찬양하는 축제에 끌려 나왔다가 신전의 돌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리고 많은 블레셋인들과 함께 삼손이 거기에 깔려 죽는 이야기가 구약성서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나오죠. 네, 나오죠. 네,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왜 바로크 미술이에요? 네, 그 장면. 바로크 미술은 역동적이고 깊이가 있으며 영화의 한 장면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설명을 하려고. 지금 삼손이 델릴라의 무릎에 기댄 채 잠이 들어 있습니다. 술에 취해서 잠들어 있고 삼손과 델릴라 사이에 이발사가 손을 이렇게 꼬면서 복잡한 그런 손놀림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델릴라가 잠든 삼손의 등 위에 손을 얹고 있고 삼손의 몸은 이제 하반신은 어둠에 가려서 보이지 않죠. 그림은 평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림에 깊이감을 이렇게 부여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문간에 블레셋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구약성서의 내용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 병사들이 좀 있다가 들어와서 삼손의 눈에 못을 박아서 그를 장님으로 만들고 그를 체포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델릴라가 입고 있는 붉은 치마가 그림을 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삼손이 곧 흘릴 눈에서 철철 흘릴 피처럼 느껴지죠. 지금 델릴라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사실 그녀는 사악한 여자입니다. 지금 델릴라 뒤편으로 늙은 노파의 모습이 등장하거든요. 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델릴라의 젊음도 곧 속절없이 늙을 것이다. 또 하나는 델릴라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답지만 그녀의 마음은 저 음험한 노파처럼 추하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 전 장면도 있고 이 다음 장면도 있는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연극적인 느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연극은 뭔가 약간 불길한 연극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보랏빛 커튼을 쳐서 마치 커튼이 막 올라가고 연극의 한 장면이 보여지는 것처럼 장치를 해놓은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 그림이죠. 등장인물들은 모두 다 움직이고 있고 그 구도는 역동적이고 그림에 깊이가 있고 그림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근데 지금 이게 제가 설명을 듣고 바로크 미술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근데 저 선생님 바로크 음악 하고 있지 않았어요? 예, 그럼 바로크 음악 다시 말씀. 근데 왜 어떻게 바로크 음악이 바로크 미술로 갔죠 지금?
바로크 음악과 바로크 미술은 사실 큰 공통점이 없습니다. 이름만 같은 거예요? 네. 아. 변화하는 시기에 등장했다라는 작품. 잠깐 쉬는 시간에 저 선생님한테 좋은 정보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 제가 아까 저희 그 종교 개혁에 의해서 이쪽에 남부 쪽, 네, 네, 이쪽은 화가 쪽이 유명해지고 그리고 위쪽으로는 음악. 개신교에서는 성화나 이런 거를 화려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음악이 발달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건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화가가 많이 나온 지역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이거든요. 이 지역은 공통적으로 햇빛이 일조량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빛을 많이 보면 빛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베네치아 같은 곳에서는 늘 밝은 스타일의 그림이 많이 그려졌는데 그것은 베네치아가 바다에 면한 도시이기 때문에 늘 바다에서 빛이 반사되기 때문에 네. 물론 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같은 경우는 뛰어난 예술가가 안 나온 게 원체 인구가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독일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일조량이 충분치 않아서 바깥에서 빛의 변화를 관찰하기가 어렵습니다. 빛의 변화가 잘 없다 보니 사람들이 색에 민감해지기가 어렵죠. 모네가 처음 인상파를 시작할 때 그의 강령은 무엇이었냐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햇빛과 대기를 화가 개인의 주관으로 포착해서 그것을 캔버스에 옮기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시시각각 빛이 변화하려면 늘 햇빛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 쌤 그렇게 따지면 햇빛으로 따지면 여기 뭐 투발루나 나우루, 사모아, 적도 쪽이면 햇빛이 이빠이잖아요. 인구의 문제도 있고 천재의 탄생을 위해서는 그 천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문화적 자극이 꾸준히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피렌체에서 메디치가가 꾸준하게 예술가들을 후원했고 여러 상인 길드들이 예술가들에게 경쟁적으로 어떤 경연 대회를 열어서 더 뛰어난 작품을 창작하도록 사회 전체가 자극을 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미켈란젤로, 다빈치, 도나텔로, 보티첼리 이런 모든 화가들이 피렌체에서 태어나거나 피렌체 인근에서 태어났는데 피렌체 인구가 38만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거기서 그렇게 많은 예술가들이 한꺼번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사회, 문화, 경제적 자극이 계속 가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재능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문찬 같은 친구들이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재능이 탄생하는 것은 저도 늘 궁금하게 생각하고 신비롭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재능이 탄생하도록 사회 전체가 무언가 그 재능을 복돋아 줘야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문찬 피아니스트 뭐 대단했죠. 아니 근데 갑자기 지금 이문찬 피아니스트도 그렇고 손여름 피아니스트도 네네. 그렇고 조성진 피아니스트도 그렇고 콩쿠르에서 되게 많이 우승했잖아요. 네. 이게 젓가락 문화랑 상관이 있을까요? 콩쿠르 우승은 거의 100% 재능입니다. 아니 그럼 일본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뭐 피아노 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네,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일본 아직까지 쇼팽 콩쿠르 우승자 안 나왔지만 늘 쇼팽 콩쿠르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쇼팽 콩쿠르 우승했어요? 조성진이 있잖아요. 조성진 일본은요? 2015년에 아직까지 우승자 안 나왔습니다. 결선에는 여러 번 진출을 했는데 네. 왜 그럴까? 조성진만한 재능이 일본에는 없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냥 콩쿠르 얘기 나와서 그런데 선생님 일단 콩쿠르 무슨 뜻이에요?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라고 다 모든 걸 아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선생님의 또 배움이 하나 또 늘어났군요. 그러면 왜 쇼팽 콩쿠르이 유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모차르트 콩쿠르도 있어요? 그 모차르트 콩쿠르라는 콩쿠르는 아마 있을 건데 그렇게 유명하지 않고 쇼팽이 일단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할 정도로 쇼팽이 170곡 정도의 곡을 썼는데 2곡의 첼로 곡을 제외하고는 모두 피아노 곡이거든요. 그리고 그 쇼팽이 보여준 피아노라는 악기의 한계를 넓힌 굉장히 화려하고 섬세하면서 또 어떤 동유럽의 애수 어린 정서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프랑스 19세기 프랑스 살롱 문화의 우아함과 감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쇼팽만의 피아노 음악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피천득 선생이 8순이 넘어서 쇼팽을 듣기 시작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쇼팽을 발견한 것이 너무 다행이고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쇼팽을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피천득 선생님 2년을 쓰신 그 정도로 쇼팽 음악이 굉장히 큰 매력이 있는 음악인 동시에 피아니스트로서는
꼭 정복해야 할 산인데 폴란드에서 오로지 쇼팽의 곡만으로 1, 2, 3차 예선 본선까지 다 쇼팽의 곡으로만 연주를 해야 하고 5년에 한 번 열리는 콩쿠르이 쇼팽 콩쿠르입니다. 아, 그럼 올림픽이네. 예. 거의 피아니스트들에게는 궁극의 무대가 쇼팽 콩쿠르. 아,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음악 클래식 네. 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조지 버나드 쇼가 음악을 듣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가장 천사와 비슷한 상태까지 올라간다. 조지 버나드 쇼. 유명하죠. 예, 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아닐까요? 우리의 영혼이 가장 순수해지는 순간 중에 하나가 음악을 듣고 음악 속에 빠져 있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우리 쭉 한번 얘기를 아까 그 시대별로 한 번만 다시 한번 얘기. 바흐, 핸델, 빌발디가 그 바로크. 그 다음에 낭만, 고전, 예. 고전이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멘델스존까지도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낭만은 슈베르트부터입니다. 슈베르트, 네. 그다음에 슈만, 베를리오즈, 쇼팽, 리스트 정도겠죠? 그다음 또 있습니까, 선생님? 계보가? 후기 낭만주의 또는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어. 예, 자신의 고국의 클래식 음악을 통해서 예. 알려진 스메타나, 맞다, 스메타나, 예, 드보르작, 드보르작, 그리그, 예? 그리그, 예, 페르긴트 작곡한 노르웨이의 네, 유명하죠. 예, 시벨리우스, 시벨리우스? 후기 낭만주의, 차이콥스키도 차이콥스키. 예, 거기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음악을 좀 들어가 보면서 들으면서 선생님한테 좀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와, 선생님 너무 음악 얘기는 너무 미진한데요?